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조대감이 애지중지하며 거느리던 내로라 하는 최정의 무사 셋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진흙바닥에 고꾸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에는 마치 가느다란 실에 베인 듯한 정교한 핏줄기 하나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이는 화려한 비단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툭 붉어진 늙은 백정 만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소뼈나 갈던 이가 다 빠지고 녹슬어버린 낡은 칼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지요. 천하를 호령한다던 무사들이 어째서 고작 백정의 무딘 칼날 앞에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것일까요? 도대체 저 늙은이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처럼 달밤에 듣기 좋은 야담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어느 이름 없는 깊은 산골 마을에 만석이라 불리는 늙은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변방,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초가 삼간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천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야, 이 만석아, 고기가 이게 뭐냐? 비계만 잔뜩 붙여놓고 말이야. 아이고,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만석은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누가 자기 집 마당에 애구친 닭을 걷어차도 그저 굽은 허리를 더 깊게 숙이며 바보처럼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손은 소와 돼지를 잡느라 늘 피칠갑이 되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거무죽죽한 떼자국이 지워질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석이 고기를 썰 때면 그 무딘 칼날이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질긴 힘줄과 뼈 사이를 물 흐르듯 통과한다는 사실이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오래 일해서 얻은 숙련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아 공간의 틈을 파고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검술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조대감이라는 탐욕스러운 인물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본래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이곳으로 내려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땅을 불리고 있었지요. 그는 늘 3명의 호위무사를 그림자처럼 대동하고 다녔는데 이들은 명나라에서 건너온 최정의 살수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조대감의 가마가 장터를 지날 때면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차가운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이 마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면 그 호위무사들이 가차없이 매질을 해대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산기슭에 있는 작은 절에서 내려오던 해안 스님이 만석의 정육점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만석이 소의 거대한 다리를 해체하는 모습을 한참이나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만석의 손놀림에는 날카로운 살기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허무와 무언가를 억누르는 거대한 절제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스님이 나직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칼이 너무 무디군요. 이래서야 고기가 제대로 베어지겠습니까? 만석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투박하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칼날이 무뎌야 사람을 안 베는 법 아니됐습니까, 스님? 그저 짐승고기나 다스리면 족할 뿐입니다. 스님은 그 말에 빙글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깊은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칼을 무디게 간다고 해서 그 칼이 품은 뜨거운 본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언젠가 그 칼이 제 주인을 찾아 단 한 번의 불꽃을 피워야 할 운명의 날이 올 것입니다. 만석은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뼈를 발라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자신의 스승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겼던 그 유언을 떠올린 탓이었지요. 만석아, 검은 기운이 아니라 마음으로 휘두르는 것이다. 천하를 베는 날카로운 검보다 한 사람을 살리는 무딘 칼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날 이후로 만석은 검을 버리고 이름 없는 백정이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조용히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점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조대감이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공통 우물까지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검은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청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조대감의 호위무사들이 휘두르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 청년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만석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고기 써는 칼자루를 바스러질 듯 꽉 쥐었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듯 굽었던 등이 조금씩 펴지려는 찰나 어디선가 해안 스님의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만석은 다시 허리를 굽히고 무딘 칼로 소의 고기를 써는 신용을 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조대감의 호위무사 3명이 서 있는 위치와 그들의 호흡 주기,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궤적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확률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에 고요함으로 모여드는 운명의 순간이었지요. 마을에 공통 우물이 막히자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타는 목마름에 입술이 하얗게 부르텄고 애써 키운 논밭의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조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얻으려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의 땅 문서를 가져오라며 백성들의 목줄을 죄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명나라 사신이 내려온다지 그분들 흥을 돋을 예쁜 처녀들을 곡물로 준비해야겠어. 이 말 한마디에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만석의 정육점에 가끔 들러 할아버지, 날이 더운데 이 시원한 숭늉한 사발 드셔요 라며 유일하게 만석을 사람 대접해주던 가난한 집딸 연희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연희가 울며 불며 끌려가던 날 그녀의 늙은 아버지는 조대감의 가마 앞에 엎드려 머리가 터지도록 바닥에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우리 연희만은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조대감의 싸늘한 비웃음과 호위무사들의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연희 아버지를 보며 조대감은 가마창을 살짝 열고 나지 익히 내뱉었지요. 천한 것들이 감히 어디서 법도를 논하느냐. 내 칼잡이들의 검술 연습이나 시키게 저놈을 더 밟아라. 그 광경을 길 건너 정육점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만석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슬퍼런 안광을 내뿜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소뼈를 고르던 낡고 무딘 칼이 들려 있었지요.
그 칼날에는 50년간 켜켜이 쌓인 먼지와 짐승의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고 살던 그가 조금씩 허리를 펴고 일어서자 주위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지면의 기운을 하나하나 밟아오르는 절묘한 보법이었습니다. 그만들 하시게나. 만석의 갈라진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질을 하던 무사들과 가마 안의 조대감이 일제히 늙은 백정을 쳐다보았지요. 조대감은 기가 막힌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저건 매일 고기나 썰던 늙은 백정놈 아니냐? 네 놈이 감히 내 일에 참견을 하겠다는 게냐?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조대감을 응시했습니다. 대감마님, 그저 힘없는 백성 아닙니까? 우물을 돌려주시고 저 아이도 보내주십시오. 백정이 주제넘게 나서는 것 같으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은 차마 못 보겠습니다. 이 말에 조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는 수성모사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 네 놈의 검기로 저 백정놈의 손가락 하나를 날려버려라. 그래야 입을 닫겠지. 수성무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칼은 명검 중의 명검으로 달빛 아래서도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반면 만석의 칼은 이가 다 빠져서 종이 한 장도 제대로 못 뺄 것처럼 초라했습니다. 너인장, 명주를 스스로 재촉하는구려. 그 고깃칼로 무엇을 하겠단 말이여. 무사가 순식간에 칼을 뽑아 만석의 손목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정작 피를 흘린 것은 만석이 아니었습니다. 무사의 칼날이 만석의 손등에 닿기 직전 만석의 몸이 기이하게 뒤틀리며 허공을 유영하듯 비껴갔고 오히려 무사의 소매자락이 맥없이 잘려나갔던 것입니다. 만석은 여전히 무딘 칼을 가슴에 품은 채 슬픈 눈으로 무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조대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최고 무사가 고작 백정에게 한 수 밀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지요. 그는 잔인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저타 늙으니 너에게 기회를 주마. 내 호위무사 셋이 동시에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네 놈이 그 무딘 칼로 이들 3명의 몸에 생채기라도 하나 낸다면 우물을 돌려주고 계집애도 풀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네 놈과 저 연희의 아비 그리고 연희까지 모두 이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어떠냐? 이 불공평한 내기를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고수라 할지라도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3명의 정예무사를 단 한 자루의 칼로, 그것도 이 빠진 낡은 칼로 막아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조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만석은 해안 스님이 계신 산 쪽을 향해 조용히 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듯 하더니 이내 온몸의 신경이 칼끝 하나로 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광장을 짓눌렀지요. 광장에는 이제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조대감의 호위무사 셋은 노인 만석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진을 짜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지요. 그들의 칼날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서슬퍼런 살기를 사방으로 뿜어냈습니다. 노인장, 마지막으로 묻겠소.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용사를 빌면 손목 하나로 끝내주겠소. 수성무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만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에 젖은 백정의 앞치마를 질질 끌며 낡은 고깃칼을 거꾸로 쥐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스승님께 전수받았던 전설 속 고구려 무사들의 비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칼을 한 번 휘둘러 3명을 배려한다면 그 힘은 셋으로 나뉘어 고작 33%의 위력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속도도 파괴력도 그만큼 줄어들어 결국 3명 모두에게 역습을 당하기 십상이지요. 그러나 만석의 검술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을 수만 개로 쪼개어 3명의 적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운명의 틈을 포착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겹쳐 쌓고 공간을 비틀어 단 한 번의 움직임 속에 3번의 결과를 집어넣는 이른바 일시삼반의 검술판 변형이었던 것이지요. 죽어라! 수성무사의 호령과 함께 3명의 살수가 동시에 만석을 향해 덮쳐왔습니다. 왼쪽에서는 심장을 노리는 찌르기가, 오른쪽에서는 목을 겨냥한 횡배기가, 그리고 정면에서는 머리를 쪼개려는 일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석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만석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옥수같이 쏟아지던 빗방울이 허공에 멈춘 듯 아주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사들의 칼끝이 자신의 피부에 닿기까지 남은 거리는 고작 한치. 하지만 만석에게 그 시간은 소 한 마리를 온전히 해체하고도 남을 만큼 길이고도 아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50년간 고기를 썰며 뼈의 마디와 근육의 결을 찾아내던 그 감각이 이제는 적들의 움직임 속에서 틈새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기운이 아니라 마음으로 휘두르는 것이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만석의 발이 지면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닌 마치 공간 자체를 지워버리는 듯한 신비로운 보법이었습니다. 비켜선 만석의 몸이 팽이처럼 회전하며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낡고 무딘 고깃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칼날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인 탓에 무딘 날과 공기가 마찰하며 붉은 불꽃이 일어났고 빗물은 그 열기에 증발하여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지요. 치! 귀괴한 파차름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만석이 한 번 휘청거린 것 같았고 3명의 무사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지요. 조대감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하하하, 역시나 늙은 백정놈의 바라기였구나. 얘들아, 저놈의 머리를 당장! 하지만 조대감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곁을 지나쳐 달려나가던 3명의 호위무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 든 명검들은 힘없이 진흙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3명의 무사는 동시에 목을 부여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피 한 방울 배어 나오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하지만 숨통만을 정확히 끊어놓은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지요. 만석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무딘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칼날이 무디면 속도로 베는 것을 왜 이리 모진 길을 가려 하셨소? 조대감의 얼굴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쥔 채 연희의 가냘픈 목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오지 마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계집의 목을 따버리겠다! 비명과도 같은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광장에 퍼졌습니다.
방금 전 3명의 호위무사를 단칼에 제압했던 그 위험 있는 만석도 아이의 목에 닿은 서슬퍼른 칼날 앞에서는 그저 얼어붙은 석상처럼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으란 말이다! 이 천한 백정놈아! 조대감이 소리를 지르자 만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 아이만은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조대감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단검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석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조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대감마님, 검술은 베는 것이 목적이나 채술은 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닿아서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지요. 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 만석의 몸이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는 화살처럼 조대감을 향해 쏘아져 나간 것입니다. 육신 자체가 병기가 되는 철기 채술이었습니다. 쾅! 천등 소리보다 더 둔탁한 파열음이 광장을 울렸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조대감의 가슴팍에 닿는 순간 조대감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10여 보 뒤로 날아가 고꾸라졌고 그가 들고 있던 단검은 만석의 소나귀에 정교하게 낚여 채었지요. 만석은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지 않느냐. 분노한 백성들이 조대감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만석이 떨리는 손을 들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십시오.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를 뿐입니다. 대감, 이제 당신의 칼은 꺾였소. 이 마을을 떠나 남은 평생을 참회하며 사시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빗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갔습니다. 비는 어느덧 찾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만석의 정육점을 마음 편히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압도적인 무력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석은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가 따뜻한 떡 한 접시를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연희마는 예전처럼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지요. 만석의 메마른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연희 아버지에게 자신이 쓰던 낡고 무딘 고깃칼을 건넸습니다. 이 칼은 이제 제 주인을 다했습니다. 녹여서 쟁기를 만드시는 데 쓰시구려. 땅을 일구고 곡식을 키우는 칼이 사람을 베는 칼보다 100배는 더 귀한 법이지요. 그날 밤 만석은 보따리 하나만을 등에 지고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편 채 해안 스님 앞에 섰습니다. 떠나시는구려. 스님의 물음에 만석은 달빛을 머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래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름 없는 길손이 되어 스승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검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앞길에 합장을 올렸습니다. 그대의 무딘 칼날이 마을의 50년 어둠을 걷어냈소. 어디를 가든 그대의 칼은 이제 살인검이 아닌 활인검으로 기억될 것이요. 만석은 안개 자욱한 산길 너머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소식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우물을 마실 때마다 빗속에서 불꽃을 일으켰던 그 무딘 칼날의 백정을 떠올리곤 했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지배하는 칼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삭혀온 무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을 해하기 위한 날카로운 칼보다 누군가를 품기 위한 무딘 마음이 더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조용한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